올해가 명정했습니다. 이 두 발입니다. 배의 몸이 반쯤 터졌습니다. 저는 30년을 세계 최강국들의 배를 봐왔습니다. 미국의 최신 구축함, 영국의 정찰함, 프랑스의 초연대식 함선 모두 침몰했습니다. 해오분 안 해요. 그것이 강대국들이 받아들인 법칙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물리학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24분. 침몰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배는 죽지 않았습니다. 손상된 채로 불타고 있으면서도 배는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제 경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의 모든 지식이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 배는 한국 배였습니다. 포항급이라 불리는 강대국들이 무시했던 그 배였습니다. 세계는 크기로 강함을 재고, 미국은 무기로 힘을 재고, 영국은 전통으로 가치를 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죽음부터 설계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강대국들은 배가 어떻게 싸우는지 설계했지만 한국은 배가 어떻게 죽는지 먼저 설계했습니다. 그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그 발상의 전환이 세계를 바꿀 것이었습니다. 저는 런던을 떠났습니다.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계의 패권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것을요. 세계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영국 해군 출신으로 30년을 국제개발 전문가로 일해왔습니다. 런던의 국제해양분쟁연구소에서 선임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제 일은 간단합니다. 전 세계 해상 분쟁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저는 그곳들을 다녔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걸 봤고 전함이 격침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어떤 배든 그 운명을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의 100% 정확도로요. 왜냐하면 배는 물리학으로 움직이니까요. 어뢰가 명중하면 함체가 열립니다.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무게가 늘어납니다. 부력을 잃습니다. 배는 침몰합니다. 이게 30년을 봐온 법칙입니다. 저는 그 법칙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했습니다. 배의 운명에 관해서만큼은 말입니다. 제 경험과 지식이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15일 남중국해에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오전 9시 23분. 저는 조사 선박 위에 있었습니다. 수심 40m의 남중국해. 분쟁과 불안정이 가득한 바다죠. 저는 망원경으로 수평선을 훑고 있었습니다. 루틴이었습니다. 제 일과의 일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갑자기 불빛이 터졌습니다. 마치 태양 조각이 떨어진 것처럼요. 제 동료가 외쳤습니다. 어뢰 발사, 어뢰 발사. 저는 망원경을 빠르게 조정했습니다. 수평선을 따라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본 거죠. 배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어뢰 두 발이 연달아 옆면에 명중했습니다. 배의 몸통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폭발음은 저희 선박까지 울렸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검은 연기, 주황색 불길. 배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영화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화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의 죽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피탄을 입은 배는 5분 내에 침몰합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24분.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배가 물에 잠길 때까지. 망원경을 들고 한 손으로 시계를 들고. 제 경험상 이건 확실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연기가 조금씩 거쳤습니다. 뭐라? 배가 떠 있었습니다. 2분. 함체가 부서졌는데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긴 했지만 저는 아직 침착했습니다. 저는 제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저 배가 뭐죠? 그 동료가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국적은 한국 같은데요. 포항급으로 보입니다. 한국이라고요? 제가 다시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3분. 배는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옆면이 반쯤 열려 있는데도 말입니다. 불길은 가라앉고 있었고 함체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저는 30년을 이 일을 했습니다. 저는 배의 구조를 압니다. 강철이 어떻게 휜다는 걸 압니다. 물의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다. 그 모든 지식을 합치면 저 배는 죽어야 합니다. 침몰해야 합니다. 부력을 잃어야 합니다. 4분, 5분, 6분이 지났습니다. 이건 불가능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배 침몰 확률 95% 이상. 배 생존 확률 5% 미만. 현재 상황 배가 살아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배는 서서히 자세를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숨을 고르는 것처럼요. 손상된 부분에서 물이 흘러내렸고 배는 점차 수평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배가 손상된 채로 하지만 스스로를 구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치 배 자신이 살겠다는 의지로 가득 찬 듯 했습니다. 배가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배는 단순한 철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설계이고 철학입니다. 배가 어떻게 죽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설계한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배. 포항급. 그 배는 제가 30년간 알고 있던 배의 개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같은 질문이 떴습니다. 저 배는 왜 살았나? 누가 그런 배를 만들었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30년간 알고 있던 모든 게 틀렸다는 건 아닐까? 제 자신감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제 전문성을 흔들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그 배를 생각했습니다. 포항급. 그 배의 이름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걸요. 런던으로 돌아간 지 3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회의, 보고서, 분석, 또 회의. 런던 사무실에 반복된 일과였습니다. 저는 남중국해에서 본 그 배에 대해 거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어뢰를 맞은 배가 살았다니요. 그것도 물리학을 무시하고요. 저는 그냥 이상한 사건으로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30년을 이 일을 했으니까 가끔은 예상 밖의 일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나머지 인생 동안 제 머릿속에 자리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24년 6월. 런던은 여름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회의들, 지루한 보고서 작성, 그런 식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쌓여있던 파일들을 정렬하다가 제 부하 직원이 몇 개월 전에 내밀었던 그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해군 기술 보고서. 저는 그때 솔직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마케팅 자료겠지. 그렇게 책상 한 구석에 내팽개쳤던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손이 갔습니다. 문서를 정리하다가 우연히요.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저는 멈춰버렸습니다. 포항급 함선, 피탄 후 생존율 98.7%.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포항급? 저 배가 포항급이었나요? 남중국해에서 본 그 배가 바로 포항급이었습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 배는 한국 배였습니다. 포항급이 맞았습니다. 제 손이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함체 구조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선과 숫자, 기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처음 10초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도면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제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설계입니까? 일반적인 함선 설계는 이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강철을 층층이 쌓고 그 사이에 격실을 만들어서 피탄 시 물이 그 격실에만 찬다는 발상입니다. 하지만 저 설계도는 다였습니다. 모듈형 구조, 동적 흡수 장치, 복합 재질 강화. 제가 본 어떤 함선 설계보다 복잡했습니다. 제가 본 어떤 설계 철학보다 정교했습니다. 저는 제 동료를 불렀습니다. 이 설계도 봤냐? 그 동료가 왔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뭐냐고 생각하나?
그 동료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한국배의 설계도 같은데요. 저는 다시 설계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독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넘겼습니다. 제 노트북을 켰습니다. 포항급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만든 함선. 1200톤급. 수심이 얕은 연안에서 운용되는 경비함. 그런데 그게 뭐하는 배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설계였습니다. 그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웠습니다. 런던 도서관의 기밀 자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영국 해군과 미국 해군의 함선 설계 자료들을 꺼내 비교했습니다. 포항급 vs 영국 해군 설계 vs 미국 해군 설계. 제 30년의 경험을 모두 동원해서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배가 어떻게 싸우는가를 설계했습니다. 공격력, 방어력, 속도. 하지만 한국은 배가 어떻게 사는가를 설계했습니다. 피탄 후에도 침몰하지 않는 방법. 손상된 후에도 작전 능력을 유지하는 방법. 죽음에 저항하는 설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뭔가 거대한 것을 놓쳤다는 걸요. 부산 조선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포항급 피탄 사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3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프로젝트의 담당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손을 떨며 회신했습니다. 통화할 수 있을까요? 부산 조선소와의 첫 통화는 오후 3시로 정했습니다. 서울 시간으로는 저녁 11시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했을까요? 단순히 배에 대한 질문일 뿐인데요. 하지만 제 직감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통화가 중요하다고. 제 삶을 바꿀 거라고. 정확히 3시에 화면에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남자.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화면에는 제가 보였을 겁니다. 60대 영국 남자, 안경을 낀 긴장한 표정으로요. 톰스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준호입니다. 포항급 설계팀의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그의 영어는 깔끔했습니다. 런던 억양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이지만 런던에서 공부했거나 일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메일을 읽으셨겠네요. 네, 읽었습니다. 포항급 피탄 사건 말이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사건을 봤다는 건 놀랍네요. 그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신뢰할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그 배는 왜 살았습니까? 침몰해야 했는데요. 이준호가 잠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일반적인 설계라면 살 수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배가 어떻게 싸우는가가 아니라 배가 어떻게 죽는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배가 어떻게 죽는가? 그게 설계의 시작점이라고요?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호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포항급의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함선 설계는 이렇습니다. 강철층, 격실, 또 다른 강철층. 피탄하면 그 격실이 물을 담고 나머지는 살아남는 식이죠. 하지만 이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뢰가 여러 격실을 관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침몰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격실이 물을 담는 게 아니라 물의 충격을 흡수하면 어떨까? 그리고 배 전체가 그 충격에 저항하도록 설계하면 어떨까? 모든 부분이 모듈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부분이 손상돼도 다른 부분이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요. 제 노트북에 기록을 했습니다. 동적 흡수, 모듈식 구조, 배 전체의 협력.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준호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재질도 혁신했습니다. 단순한 강철이 아니라 복합 재질입니다. 강철, 알루미늄, 특수 합금. 각각이 다른 충격을 다르게 흡수합니다.
어떤 충격에는 강철이 버티고, 어떤 충격에는 알루미늄이 흡수하고, 어떤 충격에는 합금이 분산시킵니다.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30년을 배를 봐온 제가 이런 철학을 몰랐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톰스님, 당신이 본 포항급이 피탄 후에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배를 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배를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배가 죽으려고 할 때 배 스스로가 그걸 막도록 설계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설계입니까? 이게 철학입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설계였습니다. 배에 생명력을 부여한 것 같았습니다. 배가 스스로 살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처럼요. 더 질문 있으십니까?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한 가지 더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설계했습니까? 단순히 강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준호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톰스님,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강하기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배는 전투에서 이기는 배가 아니라 살아남는 배여야 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살아남는 배. 전투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배. 통화가 끝났을 때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는데요. 저는 제 손을 봤습니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배의 강도에 대해, 설계의 의미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대해 말이에요. 그 통화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포항급을 생각했습니다. 보고서를 쓸 때도 포항급을 생각했습니다. 런던의 일상은 제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밤을 새웠습니다. 런던 도서관의 기밀 자료실에 드나들었습니다. 미국 해군 설계 자료, 영국 해군 설계 자료, 그리고 포항급 설계도. 저는 그것들을 매달렸습니다. 비교 분석했습니다. 차이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미국은 강함을 추구했습니다. 더 큰 배, 더 많은 무기, 더 센 화력.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해양 패권을 유지했던 방식이었죠.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설계는 다른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생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것. 저는 포항급의 무게 배분을 분석했습니다. 무게 중심이 매우 낮았습니다. 이건 파도가 크면 뒤집어질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피탄 후 물이 들어올 때는 배가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배가 죽음에 저항하도록 설계된 무게 배분이었습니다. 저는 포항급의 장갑 두께를 계산했습니다. 일반적인 함선보다 두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치가 달랐습니다. 피탄이 집중될 만한 곳의 장갑이 더 두터웠습니다. 이건 통계 분석입니다. 수백 건의 해전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많이 피탄되는 곳을 예측하고 그곳만 강화한 것입니다. 효율성입니다. 과학입니다. 저는 한국 조선 산업의 역사를 뒤졌습니다. 1990년대까지 한국은 대형 상선 건조로 유명했습니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하지만 군함은 다릅니다. 군함은 생존이 최우선입니다. 전투보다 생존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이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아마 수십 년의 연구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가 포항급이었습니다. 저는 이준호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더 깊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설계의 세부 사항들, 엔지니어링의 난관들, 어떻게 그런 생각에 도달했는지. 3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5페이지짜리 이메일이었습니다. 상세한 기술 설명이었습니다. 포항급의 모든 것이 설명돼 있었습니다. 함체 설계부터 재질 선택까지. 심지어 그는 제 질문에 직접 대답했습니다. 톰스님, 이건 우리가 100년의 역사를 통해 배운 교훈입니다. 한국은 전투에서는 이기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생존에서는 이기는 나라입니다. 포항급은 그 철학을 담은 배입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0년의 역사. 한국의 생존 철학.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역사였습니다. 한 나라의 고난 속에서 탄생한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이준호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직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부산에 방문하고 싶습니다. 포항급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이 찾던 답이 부산에 있을 겁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일어섰습니다. 제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상사가 물었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조사가 있습니다.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봤을 겁니다. 제 눈의 열정을, 절박함을. 상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가세요. 뭔가 당신을 사로잡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로잡았습니다. 그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포항급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 기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답은 부산에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그리고 부산행 열차. 30년의 경력 속에서 저는 많은 전쟁터를 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실을 찾아가는 여행이었습니다. 부산. 저는 처음 왔습니다. 공항에서 내렸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건 거대한 항구였습니다. 배들. 수백 척의 배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빛이 밤처럼 어두운 낮에도 반짝였습니다. 저는 런던을 떠난 지 20시간 만에 다른 세상에 도착했습니다. 이준호가 공항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메일로 본 얼굴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었습니다. 더 진지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사명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톰스님, 부산에 오셨네요. 그가 인사했습니다. 네. 드디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는 차에 저를 태웠습니다. 부산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건설 중인 건물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런던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선소까지 가는 길에 말씀해드릴 게 있습니다. 이준호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포항급이 뭔지 아십니까? 1200톤급 경비함이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준호가 계속했습니다. 포항급은 한국이 만들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배에 모든 것을 담았거든요. 역사도, 철학도, 그리고 생존의 방식도 말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풍경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소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 광대한 건조장, 수십 척의 배들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저기가 우리 조선소입니다. 이준호가 가리켰습니다. 차가 정문을 지나갔습니다. 보안 게이트에서 검문을 받았습니다. 이준호가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포항급이었습니다. 건조장에 떠있는 포항급.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배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단순했습니다. 불필요한 장식이 없었습니다. 모든 선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곡선이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배입니다.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중국해에서 본 그 배의 쌍둥이입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배에 다가갔습니다. 발밑에 지면이 울렸습니다. 용접기의 불빛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배 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 각자가 자신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준호가 배의 옆면을 가리켰습니다. 충격 흡수 장치가 보였습니다. 원형의 구조물들.
마치 배가 숨을 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뢰 피탄시 그 충격을 흡수하는 부분입니다. 이준호가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장갑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배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작동합니다. 한 부분이 피해를 입으면 다른 부분이 그를 보호합니다. 저는 설계도에서 본 것이 현실이 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배가 아니라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기술과 철학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봅시까? 이준호가 배의 내부를 가리켰습니다. 함체의 내부 구조입니다. 이건 일반 함선의 10배 이상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계산했거든요. 어뢰가 여기를 맞으면, 저기를 맞으면, 동시에 여러 곳을 맞으면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답을 설계에 담았습니다.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특별한 걸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30년을 배를 봐온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저는 이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배가 아닙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이건 한 나라의 생존 의지를 배 형태로 담아낸 것입니다. 이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부드러움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톰스님, 당신이 깨닫는 게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부산 조선소의 내부로 들어가면서 나는 처음으로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30년의 경력 동안 나는 전 세계의 군함을 봐왔고 그 모든 것을 내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왔습니다. 각 함선의 장점과 약점을 분석했고 전투 시나리오를 계산했으며 승패의 확률을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포항급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를요. 포항급의 중앙통제실로 들어섰을 때 나는 처음 본 것들에 멍해졌습니다. 레이더 화면, 소나 화면, 그리고 배의 모든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수십 개의 시스템 화면들이 벽을 채우고 있었고 그것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의 신경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어뢰가 명중하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컴퓨터를 켰을 때 나는 나의 30년 경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면에 포항급의 3D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어뢰가 배의 옆면을 명중합니다. 그 순간 배의 내부 구조가 변합니다. 손상된 부분이 즉시 격리되고 주변의 충격 흡수 장치들이 활성화되며 배의 무게 중심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모든 일이 인간의 개입 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배 자신이 스스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남중국해의 실제 피탄 데이터입니다. 당신이 본 그 사건 말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의 엔진실로 내려갔을 때 나는 더 깊은 것을 봤습니다.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고의 체계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디젤 엔진 주변에 설치된 충격 흡수 장치들은 마치 배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면역 체계처럼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어뢰의 충격이 엔진에 전달되지 않도록 배가 여전히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예상된 죽음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배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철학이라는 것을. 무기고를 지나갔을 때 나는 한국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사일과 포는 필요한 만큼만 배치되어 있었고 각각의 무게는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투를 이기는 것보다 생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가 무거우면 침몰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그래서 한국은 효율성을 선택했습니다. 전력이 아니라 생존력을요. 조선소를 나와 바다를 바라봤을 때 나는 제 인생의 가장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30년을 배를 분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배가 어떻게 싸우는지가 아니라 배가 어떻게 살아남는지를요.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설계할 때 먼저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를요. 배가 어떻게 죽는가? 그들은 죽음부터 설계했습니다. 죽음을 예상하고 그 죽음에 저항하는 방법을 배에 담았습니다. 그것이 포항급이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런던 국제해양포럼의 무대에 올랐을 때 나는 제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 이전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 500명의 해군 장성, 방위 담당자, 국방 기술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그리고 중국도 러시아 대표도 있었습니다. 이 방 안에는 세계 해양 패권의 모든 결정권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내가 할 말은 이들을 화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의 설계가 구식이라고 말하는 것이니까요. 미국 해군의 기술이 뒤떨어졌다고 암시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나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내가 본 것을, 내가 느낀 것을, 내가 깨달은 것을. 첫 슬라이드를 띄웠을 때 청중의 호흡이 변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남중국해. 나는 포항급이 어뢰 2발을 맞는 걸 봤습니다. 비디오가 나타났습니다. 폭발, 연기, 배가 반쯤 갈라지는 모습. 청중에서 작은 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놀라움의 소리였습니다. 나는 계속했습니다. 일반적인 함선이라면 이것이 죽음입니다. 5분 안에 침몰합니다. 나는 30년의 경험상 확신했습니다. 저 배는 죽을 거라고 말입니다. 화면에서 배가 계속 떠 있었습니다. 1분, 2분, 3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배는 살아 있었습니다. 청중의 호흡이 멈춘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의 세계관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살았을까요? 나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그것은 설계 때문입니다. 포항급의 내부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동적 흡수 장치, 모듈식 구조, 복합 재질. 기술적 용어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술을 설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한 나라의 철학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포항급은 배가 어떻게 싸우는가가 아니라 배가 어떻게 죽는가를 먼저 설계했습니다. 모든 피탄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각 시나리오에 대한 생존 방안을 설계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설계 철학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나는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영국인입니다. 나는 영국 해군의 전통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솔직해야 합니다. 포항급 앞에서 우리의 함선 설계는 구식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강함을 추구합니다. 더 큰 배, 더 많은 무기, 더 센 화력.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현명함을 설계했습니다. 청중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영국 장성들이 몸을 움찔했습니다. 미국 대표들이 서로 눈을 맞췄습니다. 중국 대표는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생존 철학이 배 형태로 구현된 것입니다. 한국은 강대국처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현명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그 현명함이 포항급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부산 조선소. 수백 척의 배들. 용접 불빛. 그리고 바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강함의 전쟁이 아니라 현명함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나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5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먼저 일어선 건 프랑스 장성이었습니다. 그 다음 독일, 일본도 일어섰습니다. 미국 해군 장성들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영국도요. 심지어 중국 대표도 손을 마주쳤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것은 5분을 지났습니다. 10분을 넘었습니다. 15분이 되었습니다. 그 박수 속에서 나는 이해했습니다. 나는 방금 세상을 바꿨다는 것을요. 또는 세상이 벌써 변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변화에 이름을 붙였다는 것을요. 그날 밤 세계 언론이 터졌습니다. BBC, CNN, 알자지라. 모든 언론이 같은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국 기술, 세계 해양 패권의 판을 바꾸다. 런던 포럼의 발표 영상이 유튜브에서 수백만 회를 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위 담당자들이 부산으로 연락했습니다.
우리도 포항급을 만들고 싶다. 협력할 수 있을까?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일어난 변화를 인정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중국 국방부 내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소했습니다. K- 플랫폼 대응 기술 긴급 개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준호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단 3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도 짧았습니다. 톰스님, 당신이 한국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들었습니다. 세계는 변했습니다. 런던 포럼 이후 단 3개월 만에요.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조선소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우리도 포항급 같은 배를 만들고 싶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미국 해군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K- 플랫폼 연구협정 체결을 검토 중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한국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생존의 철학, 현명함의 철학. 그런데 저는 부산에 다시 왔습니다. 포럼 이후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왔네요. 그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소를 다시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전과 달랐습니다. 더 많은 배들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포항급의 최신형. 그리고 다른 형태의 배들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설계. 더욱 진화된 설계.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항상 나아갑니다. 항상 진화합니다. 조선소의 한 모퉁이에서 저는 한 명의 젊은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24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한국인이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저를 봤을 때 눈이 반짝였습니다. 톰스님이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영어를 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런던 포럼 발표를 봤습니다. 유튜브에서요. 그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세상은 한국을 모를 뻔했습니다.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한 건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영국인이 한국의 기술을 세상에 알린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큽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배를 봤습니다. 건조 중인 배들을. 용접 불빛을. 이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입니다. 그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현명한 배를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세상이 한국 함선 없이는 살 수 없을 겁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확신이 전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했습니다. 부산 조선소에서요. 유명한 다큐 감독이 제 이야기를 듣기 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포항급을 발견했는지, 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지. 촬영은 바다 위에서 했습니다. 배 위에서요. 그 배는 포항급이었습니다. 실제 해군 함선이었습니다. 제가 남중국해에서 본 배의 쌍둥이였습니다. 아니, 그 배 자체였을 수도 있습니다. 감독이 물었습니다. 톰스님, 이 배가 당신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답하기 전에 말이에요. 그 사이에 바다를 봤습니다. 부산 항구, 파도,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 저는 처음에 이 배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30년을 그런 식으로 배를 봐왔거든요. 객관적으로, 분석적으로, 감정 없이요. 하지만 이 배는 달랐습니다. 이 배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의지를요. 그리고 그 의지가 저를 바꿨습니다. 감독이 다시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뭘 하실 겁니까?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석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증언하겠습니다. 한국 기술의 증언자가 되겠습니다. 배는 조용히 바다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빛이 반사되는 함체.
파도에 비친 강철. 배경에는 떠오르는 태양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감독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안다는 겁니다. 뭘 안다고요? 감독이 물었습니다. 진짜 강국이 뭔지 말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강국은 가장 많은 배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나라도 아닙니다. 진짜 강국은 가장 현명한 배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한국입니다. 촬영이 끝났을 때 감독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맨도요. 런던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의 벽에는 포항급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산 조선소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준호와 그 젊은 엔지니어의 사진도요. 제 상사가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톰슨, 자네 이제 뭐 할 거인가? 그가 물었습니다. 계속 한국을 분석하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증언입니다. 제 상사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아. 자네가 찾은 게 세상을 바꿨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찾은 게 아닙니다. 한국이 만든 겁니다. 저는 그냥 보고 말한 것뿐입니다. 그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개인 일기였습니다. 나는 영국 해군 장교로서 수많은 전장을 봐왔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 본 그 포항급의 부활은 그 어떤 전투보다 위대했다. 그 배는 총탄보다 강했고 폭풍보다 끈질겼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철을 만드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믿음을 설계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안다. 진짜 강국은 조용히 바다를 바꾸는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한국이다.